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미국과 중국, 항상 이야기 나오면 등장하는 주제는 히토류입니다. 25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진정시킨 것도 히토류고, 지금 중국과 일본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도 히토류입니다. 중국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히토류, 도대체 대안이 없다라는 게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의 이제 고민인 거죠.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중국의 이 결정적인 카드를 무력화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옆나라 일본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일본이 지금 해저에서 심해저 해저 6,000m에서 아주 고농축된 히토류를 발견해가지고 이것을 가공하는 실험에 나서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화면 한번 보시면 지금 일본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표시되어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옛날서부터 이 섬, 자기 나라 주변에 있는 섬들을 관리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의 영유권을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부터 자기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이 하나 있으면 거기서 반경 200캐리, 여기도 200캐리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은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 7인가 그럴 거예요. 국토 면적보다 훨씬 넓은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그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여기 섬이 있습니다. 미나미토리 섬이라고 하는 요 지역이 있는데 가장 최동단의 섬이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은 당연히 독도. 일본 입장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은 미나미토리 미나미토리 섬입니다. 정말 외딴 섬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섬입니다. 그래서 이 섬에 보면 지금 활주로 하나 보이고 딱 삼각형으로 보이는 전형적인 태평양에 남태평양에 있을 법한 산호초 만들어진 이제 그런 섬입니다. 그래서 이 섬은 당연히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영토로 이제 인정이 되고 있고 현재 일본은 여기에 이제 기상 관측소를 하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 직원 그리고 자위대 만 여기에 접근을 할 수 있고 일반인들의 출입은 지금 금지되어 있는 일본의 중요한 영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은 옛날서부터 해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이 부족한 석유, 가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광물 자원들이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이 거대한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어딘가 있지 않을까라는 작업들을 그동안 계속 해왔고 그래서 일본은 여기저기서 바닷속에 꽤 많은 히토류가 있다라는 정도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 히토류와 관련돼서도 이제 해저에 과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기대, 연구, 조사 이런 것들을 해왔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의 히토류를 통한 여러 가지 압박이 상당히 이제 무겁게 다가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진짜 이제 내실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범부처적인 전략 혁신 촉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 히토류 대응 산업을 지금 육성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여러 가지 히토류와 관련되려면 히토류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예전에 여기 히토류가 있었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히토류가 정말로 산업적으로 쓸만한지 그리고 이것을 캐내는 기술이 쓸만한지 등등을 이제 검증을 해보려면 진짜 캐봐야겠죠. 그래서 일본의 해양과학기술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운영하고 있는 치큐라고 하는 이제 해양 탐사선 이렇게 생긴 탐사선입니다. 그래서 저 해저에서 실제로 광물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설비들이 갖춰져 있는 탐사선인데 이것을 지난 1월 12일 날 시즈오카 현에서 이제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7일 동안의 항해를 거쳐서 최근에 이제 미나미토리 섬 인근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1월 30일 날 채굴을 시작을 했고 1월 30일, 31일 그리고 이제 하루 더 지난 2월 1일 정도 돼서 2월 1일 날 새벽에 첫 번째 이제 해저에서 슬러리를 끌어올린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끌어올린 그 슬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슬러리라는 것은 흙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액체가 섞인 이제 그러한 액상의 물체들을 보통 이제 슬러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 까만색으로 보이는 것이 해저 6,000m에서 끌어올린 진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이 이제 물들이 이제 섞여 있는 이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이제 원리로 가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흙만 딱 퍼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일일이 고체 물질들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여기다가 액체를 섞어가지고 빨아 올리면 그냥 쭉 빨대로 빨아 올리는 것처럼 빨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쉽게 뽑아 올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해저 6,000m 어마어마한 수압과 그다음에 깊은 수심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동안에 개발해놨던 이러한 채굴 시스템들이 과연 잘 작동하는지를 이제 염두에 두는
그러한 실험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실제로 이렇게 바다 안에서 끌어올린 히토류가 진짜로 일본이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검증해보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러한 과정은 이 탐사선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기보다는 육지로 갖고 와서 2주 그러니까 2월 중순쯤 되면 이제 탐사선이 이제 일본 본토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구 시설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슬러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밀한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그러니까 채굴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뭐 환경적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큰 관심은 이렇게 끌어올린 슬러리 안에 있는 히토류의 원소를 정제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실험이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이 원하먼 섬 정말 일본의 최동단에 있는 미나미토리 섬이라는 이곳까지 가게 됐던 것은 과거에 몇 차례 이제 과학적 탐사를 통해 가지고 이 지역에 많은 여러 가지 광물 자원 그리고 히토류가 매장돼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망간 단계 같은 것도 이 주변 지역에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사실 일본은 바다에서 이 망간 단계와 같은 광물 자원 코발트, 니켈 이런 것들을 찾는 데 되게 열심히였고 이런 지도들을 그동안 열심히 이제 그려왔던 이제 그런 나라인데 그러면 당연히 이 돌만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흙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샘플을 채취를 해서 분석하는 작업들을 그동안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쪽이 미나미토리 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해양 바다 밑에 지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쭉 연결되는 해저 산맥이 있고 여기와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이제 미나미토리 섬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곳에서 끌어올린 과거의 토양 샘플을 보니까 최소한 6가지의 히토류가 매장이 돼 있다라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더더군다나 일본이 이 미나미토리 섬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그냥 아주 미량의 히토류가 있다 정도가 아니고 매우 매우 높은 고농축 그러니까 매우 써먹기 좋은 정도의 농도를 갖춘 히토류가 매장이 돼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6가지의 히토류가 매장돼 있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디스프로슘 그리고 네오디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자석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히토류죠. 사실은 일본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네오디뮴이나 디스프로슘이죠. 이런 것이 여기 되게 풍성하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ED 또는 이제 의료기기용 초전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이토륨 같은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이제 가돌리늄 같은 원소도 이 지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알고 있던 저 밑에 있던 보물 창고를 이제 진짜 한번 꺼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일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계획은 이번에 탐사선이 가서 올려왔던 슬러리에서 과거 과학 탐사 때 봤던 것만큼의 히토류가 고농도로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채굴 시스템이 별 문제 없이 작동을 해가지고 대량의 이러한 슬러리들을 만들어서 끌어올리는 것이 작동할 것인지 검증하는 작업이 올해 2026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할 것이냐? 내년 2027년 2월, 그러니까 1년 후부터는 하루에 350톤 정도를 끌어올리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증 단계죠. 파일럿 정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점점 일본 내에 히토류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을 육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히토류라는 것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감과 달리 지구 여기저기서 많이 있어요. 미국에도 많고 호주에도 많고 꽤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점은 이 히토류를 우리가 필요한 그 물질만 뽑아내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환경오염, 방사선 물질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선뜻 손대기 어려운 그런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가 주로 활용해왔던 그리고 중국이 압도적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쟁력을 자랑하던 이러한 이제 히토류 같은 경우는 다 육상 히토류죠. 그래서 육상 히토류와 달리 이 해상에 있는 해저에 있는 히토류 같은 경우는 생성 기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육상에 있는 히토류들은 뭔가 떼내기가 어려운 물질과 결합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해저에 있는 이 광물 자원이나 지금 일본이 시도하고 있는 이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해 물질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나미토리 섬 인근에 있는 이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 속에 있던 어떤 이런 히토류 성분, 그러니까 다른 거와 섞이지 않은 이 히토류 성분이 저 해저에 깔려 있던 이제 물고기 뼈와 같은 칼슘 성분하고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슘만 제거하고 나면 히토류가 그대로 남아서 이것을 써먹기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사선 물질도 없고 여러 가지 유해 화학 물질을 사용할 그럴 필요성도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막대한 희생을 감내하고 만들었던 그 히토류 정년 재련 시스템 독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 없이 일본 안에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히토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과거서부터 히토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1987년 덩소평 덩샤오평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7개 히토류 원소를 중심으로 국가적으로 많이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탐사, 채굴, 정년, 재련에 관련해서 대규모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결국 이것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면서 미국이 압박하면 히토류 카드, 일본이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히토류 카드,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제기하면 히토류 카드 이렇게 내밀면서 모두 다 상대방을 입국하게 만드는 거의 뭐 만능의 카드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중국의 이런 히토류 카드를 맞아본 나라들은 대응에 주력을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중국의 히토류 카드를 제일 첫 번째로 맞이한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0년 센카쿠 열도에서 이제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바탕 붙으면서 당시에 중국이 가능성으로만 거론되던 히토류 카드를 처음으로 꺼내 들은 거죠. 일본이 뜨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일본은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그 즈음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갈등 1년 전인 2009년서부터 일본 정부는 해저에서 히토류를 찾아내자라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나미토리 섬 같은 경우에도 이 인접 지역에 이제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지도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 밑에 무엇이 묻혀 있는 것들을 연구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전개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2013년에 이제 처음으로 해저 5,000m에서 심해에서 진흙 코알을 이제 뽑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료 7개를 뽑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고농축의 히토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7,000m, 5,000m 제가 말은 되게 쉽게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깊은 바다죠. 그러니까 이 밑에까지 무엇인가를 내려보내는 것조차도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도 해저 6,000m에 뭘 내려보내서 그걸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다. 이틀 가까이 걸렸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바닷속에서 무엇인가를 끄집어 올린다라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고 사실은 시간 그리고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건데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해저에서 이것을 찾아내겠다라는 의지를 지난 15년 전부터 불태우고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찾아낸 그 7개 시료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미나미토리 섬 주변에 매우 고농축된 히토류 산화물들이 대량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 지역에 맞냐라고 보면 이 주변 지역에 해저 화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수, 분출구 저 밑에 멘틀에서 해저 지각의 균열을 타고 나오는 이제 뜨거운 물들이 막 나오는 지역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이 미나미토리 섬 주변에 이런 이제 해저 열수 분출구가 있는데 여기에 다량의 광물질들이 같이 분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미나미토리 섬 주변 지역에 오랜 세월 동안 농축이 계속 돼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이 미나미토리 섬 주변 지역에 대해서 이 히토류 분포 지도를 그리는 작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이 작업 끝에 현재 긍정적인 추산을 통해서 보면은 한 1,600만 톤 전 규모의 이제 히토류 퇴적물들이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게 수억 년 동안 추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75년에서 길게 잡아봐야 한 100년 정도의 1,600만 톤 정도가 히토류가 매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추산을 통해서 보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는 히토류를 다 모으면 전 세계가 지금 필요로 하는 양을 당장 충족하는 건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결론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토류 무한 동력, 일본 한 나라로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애지중지하고 있던 히토류 카드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국제 정치에서 어마어마한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아까 2027년부터 파일럿 생산에 나서고 그래서 2030년부터는 상업적 생산에 나선다라는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이 되면 이제 중국의 히토류로부터 일본 그리고 미국
우리나라 등등 서방 국가들은 자유로워질 가능성을 이제 꿈꿔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건 일본이란 나라는 한 가지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오랫동안 추진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나라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에너지와 자원이 이제 빈약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이러한 원자재 비축, 탐사, 그리고 광구 확보 등등과 관련된 작업들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카쿠 열도와 관련돼 있는 히토류 카드를 처음으로 받아든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히토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꾸준하게 추진을 해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라고 하면 일단 일본은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지 찾아보자라고 하는 대체 자원 투자, 그리고 히토류를 최대한 많이 비축하자라고 하는 전략적 비축,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폐가전 이런 데서 있는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자라고 하는 재활용, 그리고 히토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해보자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축을 지난 15년 동안 꾸준하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일본의 장점이 사실 이런 거죠. 그래서 일본 금속 에너지 안보 기구라는 이러한 이제 기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히토류와 관련된 대응을 총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 과거 2005년과 비교해 보면 최소한도 중국산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 부분 낮췄어요. 그러니까 2005년, 10년 이때만 해도 상당히 높은 중국산 히토류에 대한 이제 의존도를 가졌는데 2024년이 되니까 일본이 중국산 히토류에 대한 의존은 한 60% 정도 규모로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그 차에 그 빈틈을 누가 채웠느냐? 베트남, 태국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채운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히토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탐사도 하고 공장도 짓고 하는 활동들을 해가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부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호주 지역에 합작법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저 머나먼 아프리카에 있는 나미비아에도 히토류와 관련돼 있는 타당성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항상 최소 6개월, 그 다음에 바람직하게는 한 1년 정도의 히토류 관련 재고를 유지하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히토류 관련 노력은 일본뿐만 아니고 유럽에서는 이제 프랑스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추진하고 있는 히토류 정제, 재활용 사업에 일본이 또 투자를 해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 국제 공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건 참 부러워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일본은 이제 자국의 R&D 역량을 활용해서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부품들을 개발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오디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자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같은 경우에도 네오디뮴이 들어간 자석들을 보면 정말 은당같이 조그만 놈인데 상당히 강력하게 붙어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피는 작지만 파워가 강한 이 모터를 만드는데 네오디뮴은 이제 필수품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일본 안에서 생산되는 페라이트라고 하는 광물질을 사용해서 강력한 출력을 내는 모터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은 동등하고 출력은 높고 가격은 저렴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네오디뮴을 사용한 모터보다 오히려 더 내열성이 좋은 모터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자동차 와이퍼에 들어가는 모터를 대체하는 쪽으로 양산을 이제 시작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테모라고 하는 일본의 이제 이 업체는 그 히토류가 들어가지 않는 전기차용 모터를 이제 개발을 하는데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이제 혼다라든지 히타치 같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페라이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모터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일반적인 모터 그리고 페라이트를 사용한 모터 이 두 가지를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이런 방식인데 크기는 당연히 히토류가 들어간 것보다 좀 큽니다. 하지만 출력은 75% 이상 우수한, 그러니까 더 고성능의 어떤 차량 성능을 만들어내는 이런 데까지 성공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기울여서 히토류 사용량을 줄이고 자기네 나라 그 바다 밑바닥을 뒤져가지고 히토류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들을 찾아냈고 지금 그것을 본격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제 앞으로 한 5년만 잘 버티면 문제 없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은데 일본의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은 사실 여전히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여러 가지 호주, 그다음에 나미비아, 저 바다 밑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초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유의미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지도 모른다라는 게 일본의 걱정이고요. 당연히
여기에는 이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바다 밑에 6,000m, 7,000m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서 이것을 대량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이고야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와 관련된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중국의 어떤 히토류 카드에 대해서 공급망 충격을 겪고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전체 GDP 생산이 경제 발전이 뭐 0.1%에서 0.3%까지 줄어드는 여러 가지 충격적인 상황을 겪느니 차라리 돈 들여서 안심할 수 있는 일본 바다 밑에서 끄집어내거나 동맹 국가와 같이 히토류를 더 찾아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어떤 이러한 태평양 저 밑에서 히토류를 끄집어내는 이러한 작업에 대해서 제일 예의주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하와이 인근에 공해상의 거대한 이제 광구들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이것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내법적인 정비 작업을 작년에 다 맞춰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해서 뭔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 기술 갖고 와. 너 여기다 투자해. 라고 이야기를 해서 미국이 안정적으로 히토류를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그냥 과학 탐사, 다큐멘터리의 지역으로 생각되던 저 심해져 바다 밑바닥이 이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으로 연결되는 이제 히토류를 둘러싼 또 다른 패권 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이 가장 최동단 미나미토리 섬 주변에 묻힌 히토류만 해도 전 세계 사용량을 충당하고도 남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쌓여 나가기 때문에 과거에 말씀드렸던 백색 수소처럼 어떻게 보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만 뭐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공해상에 여러 광구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뒤따라가면 뭐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일본 최동단 미나미토리 섬 주변에 어마어마한 해저 히토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2030년이 되면 이제 중국 히토류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기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